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불법 음란물에 합성한 사진과 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인 학생과 교사 등이 포함된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도 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피해 신고들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AI 전문가인 김준하 지스트 교수, 광주시 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이미화 장학사 그리고 임경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거는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딥페이크 범죄 지금 최근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미성년자들이 몰려 있는 학교 현장에서 이 범죄가 확산하다 보니까 최근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딥페이크가 정확하게 뭔지를 또 알아야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딥페이크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최근에 AI 기술, 그리고 페이크라고 하는 가짜, 이런 것들인데 원래는 위조 지폐를 만들 때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GAN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짜를 생성하는 생성자와 판단하는 판별자를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짜는 계속 가짜를 만들고 판별자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제로로 만들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런 기술들인데, 원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면서 표정 모방 기술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너무 디테일하게 표정들이 묘사가 되니까 범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렇고 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성착취물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도대체 어느 정도나 이 기술이 지금 고도화돼 있길래 이렇게 범죄에도 만연하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한다라고 할 때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계열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들이 합쳐지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합쳐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한 30개 이미지 정도가 순차적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위조 지폐 기술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만들어지니까 보이스 피싱을 넘어서서 이제 비디오 피싱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소년들이 3초 정도의 영상을 만드는 것들은 아주 쉬운 기술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이게 정말 이게 그 생생한 현실감을 주는 이런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아주 짧은 분량이라면 만들기도 쉽다라고 하는 게 또 범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이 발전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한 문제고, 이 기술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범죄라는 또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도 좀 의문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한 1분만 알려드리면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요. 사진 한 장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배우가 말했던 표정이나 대사들을 사진 한 장을 입력했을 때 3초에서 5초 정도 영상은 바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통 5초 이내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10대들이 쉽게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SNS 그 방이 문제인데, 너무 재밌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10대들의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 도달하기 전에 10대들은 그 재미나 호기심에 의해서
또 그 SNS 방에서 유도하는 방식은 친구 데려와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고도화된 기술이 너무 일상생활에 가깝게 다가와 버려서 윤리적 판단 없이 바로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뭐 만들기도 쉽고 또 공유하기도 쉽고 이제 이런 페이크, 딥페이크 기술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사실 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예고도 됐었고 실제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심각성이 여러 번 경고가 됐었는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학교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 아주 가까이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큽니다. 임경섭 기자,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딥페이크 피해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56건이 접수됐는데 2년이 지난 후에는 18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3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그 증가세가 빠릅니다. 경찰과 별개로 전교조에서 지난달 자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모두 517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그중 자신의 불법 합성물을 직접 본 피해자만 29명이었고 자신의 피해 사진을 전달받은 간접 피해자들은 488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사가 200명이 넘었고 학생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이외에도 교직원 피해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주에만 88건이 피해가 접수될 정도로 최근 들어 아주 가파르게 그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6건, 전남 6건이 접수돼 모두 12건이 현재 접수돼 수사 중입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피해자의 60%는 모두 10대였습니다. 20대가 32%를 기록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가해자들의 경우 10대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경우 75%에 달할 정도였고 올해도 73%로 거의 대부분이 10대였습니다. 네, 10대. 그렇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 교사, 교직원 이거 학교 안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같이 어울려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고 장 박사님 사건이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이거 지금 파악하시는 것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파악 어떻게 좀 진행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교육청은 매일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성범죄 관련 사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서울대와 인하대에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팀에서도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8월 24일 이후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24년 접수된 2건 이외의 추가 피해 상황이 있는지 전체 학교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확인 요청한 바 4건이 추가 접수되었고 24년 현재 총 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4년 4월과 5월에 접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까지 마쳐서 피해 조치 및 가해자 조치까지 마친 건이 2건이고요.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접수 현황은 중학교 2건, 고등학교 2건입니다. 교사의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일 당일 즉시 일선 학교에서의 딥페이크 관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교육을 강조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학교 내에 긴급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 27일에는 교육감님 주재하에 특별 대책 회의를 실시하였고 8월 28일 날 디지털 성범죄 대책 TF팀을 꾸려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8월 30일에는 교육부 주재 제1차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시도교육청 회의를 실시해서 현재 전국적인 피해 상황과 대응 노력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이후 매주 정례 회의를 통해서 학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알려지고 신고 접수된 것만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접수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든 좀 기하급수로 늘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본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아까 임경섭 기자도 이야기해줬습니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사 중인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피해자가 많지만 가해자도 역시 10대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10대가 피해자 가해자에 뒤섞이게 됐을까요? 네, 10대 비율이 높다는 것은 10대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및 SNS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미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1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이 사이버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중 10대가 사이버 범죄,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및 유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약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10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호간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었던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접근성의 용이함은 10대들 사이에서 이 기술을 장난스럽게 또는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딥페이크 기술은 사이버 폭력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10대들은 종종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기존의 괴롭힘에 비해서 훨씬 더 파괴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아직 윤리적 판단이나 결과를 예상하는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딥페이크가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서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미숙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은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며 학생들이 신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자, 피해 대상이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분들도 상당수가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육 현장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께서는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교사의 피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권지원단에서 피해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피해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 TF팀에서는 현재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교권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피해자 심리 지원 및 더 이상의 피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이나 법률 지원 및 전문기관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KBC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를 이미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50% 이상이 한국인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 IT 산업이 발전했다는 자부심에 이런 어두운 부분이 그동안 좀 가려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런 기술을 상용화되어 있는 사회, 국가다 보니까 또 이런 범죄 쪽으로도 당연히 그런 좀 수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안타까운 통계 결과죠. 그리고 사실 이 보안 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인물들의 웹사이트나 앱들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데일리모션이라고 하는 이 매체들을 통해서 집중 분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이제 우리는 현재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저널에서는 등장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결국 피해자가 되는 거죠. 53%가 한국 국적이고 미국이 20% 그리고 일본이 의외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큰 문제들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한국이 IT 쪽에서는 앞서가다 보니까 웬만한 IT 기술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가 된 현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용화가 되는 것도 다른 나라보다는 속도가 빠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란물이라는 게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AI를 개발을 할 때 윤리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속도를 냈다라고 하는
가장 책임감 있는 사용과 필요성을 간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건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윤리적인 것들의 변화, 윤리적인 양상, 적용 이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문제로 지적은 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범죄로 나타나니까 이제라도 좀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실제로 국내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줬던 지난 2018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는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처벌이나 지금 뭐 단속하는 것, 또 거실적으로 이 가해자들,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분석, 불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처벌, 검거율 이런 현황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윤 기자? 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율은 꾸준히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1%로 절반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7월까지 4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검거가 어려워진 이유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가 주로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텔레그램 법인의 특성상 경찰이 자료 제공 요청을 해도 이러한 답변이 오지 않는 등 수사 협조가 어려워서 경찰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성착취물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외국에 본사를 둔 경우에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사 협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고 특히 이제 개인 정보의 문제다라고 해서 공개를 잘 해주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뭐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 정보들이 오고 가는 플랫폼으로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AI 그리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지만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를 통제하거나 피해자를 도울 기술 발달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 계속 있었는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전되는 딥페이크 기술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AI 기술들은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대응이 뒷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이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딥페이크뿐만이 아니고 AI가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점뿐만이 아니고 위협 등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러니까 혈류만 분석을 해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I 헬스케어용, AI 의료용 카메라라는 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을 찍기만 해도 여기서 이제 혈류와 혈압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AI 기술들은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추적 기술로 들어갈 수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게 문제고 그렇다면 저는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영향과 그리고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연구 부분도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이 AI에서 간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서로가 어떤 기분인지를 다 눈치로 알지 않습니까? AI는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가장 없는 것은 눈치와 상황 판단인데 그 상황 판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윤리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려면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AI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도적으로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서 이 기술 안에는 새로운 윤리 트로이 목마를 심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좀 개념이 이해가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장 학사님, 디지털에 매우 익숙한 청소년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놀이처럼 이런 디지털 범죄에 참여한다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이 범죄라는 인식도 잘 못할 것 같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범죄 수사, 처벌, 입법 외에 이 윤리교육 문제, 또 성평등 교육 문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 상황의 발생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술 중심의 AI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기반한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더불어서 기술 습득 이전에 누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냐의 고민이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인성교육, 특히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해서 기술을 사람을 해롭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책임감 있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역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책으로라는 구호 아래 독서 교육을 한다든가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 교육 등을 강조함으로써 삶이 묻어나는 교육 또는 사람의 정이 묻어나는 교육, 관계의 중요성이 묻어나는 학생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탕에서 타인과 나와의 관계 형성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 인권 기반 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이후로도 계속 강화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 뭐 대책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기술 개발하는 쪽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건건이 대응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뭐 사후 약방문격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성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편적으로 교육이 되었을 때 이제 특히나 10대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 일일이 기술의 변화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저변에 깔려 있는 보편적인 인식 속에서 좀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광주시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까도 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워딩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입법 활동으로 어쨌든 이거 관련된 문제들을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AI 규제 또 처벌 강화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로 확인된 부분들 처벌 수위 또 해외 사례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대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위는 낮춰집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처벌이 약하다거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들 중 10대가 촉법 소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포할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형도 많지 않았는데 최근 4년간 처벌받은 120건을 분석해보면 그중 절반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최근 들어 입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영상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했을 때 해당 아동이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랑 조금 사정들은 많이 다른 것 같고 실제 여기에 대한 대비들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도 적극적으로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해외 국가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입법을 하는 정치권에서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입법을 강화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취지,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 임 기자님께서 잘 말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쉽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처벌 기준이 없다고, 영국은 형사처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미성년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이 좀 강화가 돼 있지만 한국과 미국과 중국은 딥페이크와 성인물 제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매와 소지는 가능한데 그리고 반포라고 하는 퍼티를
의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나 유럽은 최근에 이제 유럽 액트를 발표를 했고 영국이 특히 강화가 돼 있는 부분이 굴욕감을 줘도 형사처벌이고요. 고통을 줘도 처벌 대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유포할 의지가 없어도 제작만 해도 형사처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규제도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처벌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이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상한선이 없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무제한 벌금형도 가능하고 무제한 징역형도 가능하다라고 요약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AI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은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이런 법령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정할 법의 수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그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장 박사님 아까 이제 교육청에서 신고도 받고 계시다고 했고 실제 접수된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걸 많이 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특히 학생들 만약에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당장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뭐 가족분들이나 내가 피해자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네,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절대 아님을 인지하시고 다음과 같이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해 증거를 수집해 주십시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의 URL, 파일 캡처 등을 확보해서 증거로 남겨둡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의 게시 시간, 출처, 유포자 등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의 불법 영상물에 놀라서 자료를 삭제하고 해당 콘텐츠를 나와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가해자의 악의적인 유포를 막을 수 없으므로 마음을 진정하고 침착하게 피해 증거를 수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또는 시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학교의 담임교사 및 생활부장 선생님, 112, 117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해당 딥페이크가 게시된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 등 관련 플랫폼도 즉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개인정보 침해나 허위 컨텐츠에 대해서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세 번째는 법적 조치를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자의 법적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딥페이크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범죄 등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삭제 지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도 요청을 해주시고요. 심리적인 지원도 요청해 주십시오. 네. 피해 증거 수집하시고 즉시 신고해 주시고 그리고 법적 조치까지도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 끝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국회 개원식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을 남겼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여야 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많네요, 이게 사안들이. 네. 이게 매일 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 일단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민주화 이후 최초로 네.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네. 독재자 대통령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국가에서 네.
대통령이 국회를 저렇게 무시하고 이 나라 정치가 되겠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살인자 이런 망언이나 하고 뭐 오면은 피켓 시위하면서 망신이나 주고 뭐 탄핵 뭐 특검 맨날 이런 거 하면서 국회부터 정상화 시켜라 그래야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네. 검찰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네. 야당 192명은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한다고 대통령이 풀어가고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지 나 국회 안 가. 마치 네. 국민의힘 연찬에 네. 나 기분 나쁘니까 안 가 하고 안 가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래도 국회 개원식은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했는데도 그냥 아예 안 가 뭐 이렇게 하신 걸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네. 주변에서 네. 일체 대통령께 말씀 건의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입니다. 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보세요. 네. 3분의 2가 음. 국회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주의 근간을 버리고 저렇게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으로서 저는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꼬장 정치가 꼴불견 느낌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꼬장 네. 어제 네. 양당 대표회담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네.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통령이 하시지 못한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꼬장 부리고 있지 않느냐. 전 심술보 같아요. 여야 대표 회담 그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네. 양당 대표가 처음으로 네.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최상병 네. 특검이나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은 네.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 나간다면은 저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네. 두 양당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터서 네. 협치를 거부하는 독선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에서 격리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정치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격리가 돼가고 있는 뭐 그런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도 안 나오고 아니 세상에 경제가 좋아요? 경제가 좋다. 응급시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것을 보고 네. 어떻게 국회와 국민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양당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해서 이러한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을 고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대통령이 변화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네. 정치를, 전국을, 국정을 이끌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탄에 빠진 민심이나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그러한 나라밖에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양당 대표회담이 당장에 네.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이 정도라도 합의된 것은 네. 앞으로 진전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네. 아, 검찰이 네. 압수수색을 하면서 음. 손주, 네. 아이패드까지 그 학생이 어떻게 숙지하죠? 이런가 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정치 보복을 보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네. 검찰총장 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서해를 파괴하고 벼락 출세를 시켜줬잖아요. 네. 이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음. 그 사이가 네. 취직해서 음. 합법적으로 일하고 네. 받은 대가 음. 2억 몇천만 원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사이한테 주다가 안 주었으니까 네. 그게 뇌물이 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세상 천지에 그런 뇌물죄도 있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됐든 네. 이것은 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고 그 몇 달 뒤에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당시 사위를 전무로 본인 실소유주 회사에 전무로 채용을 해서 뭐 월급 같은 걸 줬는데 이 사람이 항공사에 아무런 뭐 경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전무로 채용해서 2억 얼마 뭐 3천 얼마 준 거는 그 뇌물이다 뭐 이런 게 검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아니 사위를 네. 예를 들면은 네. 자기 회사에 전무로 등록해놓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월급을 줬다고 하면은 그러한 논리도 계속 뭐 납득이 되지만은 네. 자기가 일해가지고 월급 받은 돈을 장인이 뇌물죄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그 전에는 문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로 했는데 이번에는 뇌물죄 직접 피의자로 했는데 이게 제3자 뇌물이랑 그 뇌물죄의 차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이제 제3자 뇌물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직접 뇌물죄는 그냥 직무 관련성이랑 대가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검찰이 좀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은 잡으려고 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지만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 같은 게 잘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이것은 덩터리다 이거죠. 덩터리. 근데 그 전에 박근혜, 최순실 여기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처벌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뇌물죄로 묶기가 더 쉬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박근혜, 최순실은 네. 윤석열 대통령, 음. 한동훈 대표가 구속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네. 이렇게 돈 거둔 거, 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건 경제 공동체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사위는 네. 아니 사위가 네. 일하고 돈 받은 것을 어떻게 대통령 장인한테 뇌물죄가 되냐고요. 그리고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네. 손주 아이패드까지 하면은 그 어린애가 숙제를 하겠어요. 이건 인권 차원에서도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 보복치고는 너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전주지검에서는 그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는 우리 가져온 적 없다. 뭐 또 그렇게 해명을 하던데요. 글쎄요. 네. 근데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구속하고 뭐 국정농단이니 뭐니 해서 보수 우파들 뭐 수백 명씩 잡아가두고 이제 자기 주변 수사한다고 뭐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 후한무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시 네.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여기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다 그렇게 네. 홍준표 시장도 자기도 그렇게 뭐 딸도 사이도 네. 당했다. 저는 안 당했나요? 자기들 정권에서 제가 어떻게 당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검찰 수사가 뭐 끈 다 떨어진 뭐 이상직 전 의원이나 다혜 씨 잡자고 하는 건 아닐 테고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 그 뇌물 피의자로 적시했고 그러면 당연히
직접 조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글쎄요, 검찰이 그렇게 구속영장 내부 내에 네.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 네.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하면은 조사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역풍을 생각해야 된다. 잘 생각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생각하면 뭘 해야 되나요? 그러한 네. 구상유치한 정치보복은 하지 말아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네. 검찰총장을 하면서 네. 제가 조국 민정수석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한번 상당 기간 해줬어요. 네. 이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자기를 총장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한일 관계를 하듯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씀하신 밀정, 저는 제2의 이완용이 네. 용산에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귀를 붙들고 네. 누가 이런 못된 짓을 말씀하는가, 그 장본인을 색출해야 된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뉴라이트도 모른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귀를 먼저 붙들고 말하는 밀정이나 네. 이완용을 네. 색출하지 않고는 우리 역사가 이렇게 한일 관계가 퇴행한다. 그리고 저러한 네. 무리한 정치 보복을 자행하게 하는 발언한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색출하지 않은데 만약 네.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퇴임 후라도 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편치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얘기할 때는 뭐 이거 대통령 뭐 비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없잖아 말들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뭐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네. 아무리 대통령인데 뉴라이트도 모를까? 뉴라이트가 얼마나 많은 회자가 됐어요. 네. 그 신문도 네. TV도 안 봤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태효 네. 1차장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야, 대통령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비하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난 뉴라이트도 모른다. 네. 이걸 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무엇을 아실까 하는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게 뭐예요? 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모르는 게 무슨 자랑이냐 뭐 알아야 면장도 하는데 좀 공부 좀 하시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그러게 말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날 우리 시골 속담이 있잖아요. 뉴라이트도 모른다고 하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는 게 뭔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대검 수사 심의는 뭐 청탁금지법 외에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이걸 다 들여다봤는데 뭐 문제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네. 6개야 걸 집대성에서 짚을 건 다 짚겠다 하는데 어쩐지 싹이 노란 것 같아요. 싹이 노랗다. 예.
이미 네. 그러한 것을 수순을 정해놓고 이원석 청장 체면 처리를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했지만은 네.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싹이 노랗고 역시 요식행위를 하나 더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국민이나 네. 192명의 야권 의원 네.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네. 이것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네. 특검으로 꼭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최상병 특검도 지금 반대하는 척 네. 하지만은 결국 한동훈 대표는 승리를 위해서는 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민심 편에 들어서야 돼요. 윤심 가서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최상병 특검 문제도 해결하면서 네. 자연 발생적으로 김건희 특검도 따라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권으로 가려면은 김건희 여사를 잡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에서 확정되자 네.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노무현 후보는 네. 나는 결코 음.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나가지 음. 김대중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네.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은 음.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국민의 70%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세요. 23%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것은 70대 이상 TK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얘기한 대로 국민 뜻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민심과 네.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다 하면은 70% 이상 지지하는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가 그 길이 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키는 일이고 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도 네. 민심과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